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종국 교수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제일 직접적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직접적이면서 제일 재미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이제 세계 1, 2차 대전이 끝나고 진행된 그러니까 1945년 이후에 진행됐던 세계 체제를 국제정치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이거 국제정치 경제학이다. 국제정치 경제학은 앞에서 설명했지만 국제 간에서 발생하는 부와 권력의 생성과 변동에 관한 연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부와 권력을 동시에 보는 거죠. 이게 정치학 그러면 과거에는 또 뭐 정치학 자체의 아이덴티티를 찾느라고 가급적이면 경제적인 이야기가 끼어드는 것은 좀 많이 반대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1980년대 이후로부터서 세계 정세가 정치와 경제가 서로 긴밀히 연결돼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거부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치학 안에서도 이 국제정치경제학이라고 부르는 게 정치경제학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이제 더 강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그것을 설명을 하는 것은 지금 우리 특히 한국에 있어서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1948년에 시작된 나라예요. 반말년의 역사를 가진 것은 한민족이 그런 거예요. 응? 저기 고조선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 한민족은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한민족은 지금만 해도 남한과 북한 다 한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이긴 사실은 뭐 별로 진실이 아니지. 1948년 이후에 근데 만들어진 것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원래는 한반도가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로 진행되어서 이렇게 조선이라는 나라 그대로 진행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소련이 남북 간의 분단을 해서 남한 쪽에 있는 나라를 만드는 과정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과정이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이건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건 뭐 여러 가지로 무슨 그 시덥잖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 뭐 다 이야기할 건 아니고 지금 여기 전후 미국의 패권에 관한 논의는 사실은 그 설명을 그냥 깔끔하게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금처럼 조그마한 그러니까 조선 전체 한반도 전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성하게 되었느냐는 걸 설명하는 그러한 또 설명도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응? 그리고 또 앞으로 이 체제, 즉 미국의 패권 체제라는 게 계속 그대로 갈 거냐 하는 문제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물론 이 강의는 그 미국의 패권의 미래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이제 내 강의 다른 강의 국제정치 경제학이라는 경제론이라는 강의에서 이제 깊게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책 개론이기 때문에 아주 그 상식적인 수준에 대한 것만 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왜 재밌다고 하냐 그러면 사실은 내가 개발한 설명어 방식이 있어요. 그 어, 덕산마을 우화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후 미국의 패권, 아메리칸 헤지모니라고 부르는데
이 아메리칸 헤지모니는 무엇으로도 좀 약간 그 패러럴, 즉 말하자면 좀 등치할 수 있죠. 뭐예요? 브리티시 헤지모니. 즉 말하면 대영 제국, 해가 뜨지 않는 대영 제국 헤지모니하고도 를 대신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예. 근데 사실은 브리티시 헤지모니는 아메리칸 헤지모니의 기원이기 때문에 사실 이 앵글로 삭슨족이 아직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모양새는 좀 변했지만 여하튼 그러니까 영국의 패권이라 미국의 패권이라고 얘기할 때는 국제적인 차원을 주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양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미국의 세기가 개막이 됩니다. 그리고 전후 처리를 하면서 미국의 패권 체제가 확립이 되죠. 그러나 이제 나중에 베트남 전쟁을 겪으면서 미국의 패권은 쇠퇴하는데 완전히 쇠퇴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그 동맹 관계를 통해서 미국의 일방주의가 등장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유니래터럴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패권은 쇠퇴해 가는데 미국의 그 국제 권력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미국의 국제 권력은 도리어 더 강화지고 있는 묘한 그런 그 뭡니까 아이러니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론 제가 기간이라고 했다는 말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요. 그 이런 아이러니라든지 딜레마는 새로운 시대가 등장하게 되는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눈치 빠르신 분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게 과연 뭐 세계 양차 대전이 그런 정도의 그 영향을 가졌겠느냐 하는 질문이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킨들버거의 그 The World in Depression 이라는 아주 저명한 책에 나온 그러한 내용을 좀 더 간단하게 제가 도표로 만든 걸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세계대 1차 대전이 끝났을 때 이 연합국의 채무 관계를 한번 보자 이거지. 단위는 10억 달러인데 당시는 금 1온스당 30달러 정도였었고 채무 관계 이게 방향은 이제 채권이 발생한 방향이에요. 그 일단 채무가 제일 많은 사람은 프랑스죠. 국가는 영국에는 30억 달러 빚을 지고 미국에게는 40억 달러 빚을 졌어요. 그 여타 국가를 다 합쳐보면 여타 국가들은 영국에 81억 달러를 빚을 지고 미국에 32억 달러를 빚을 졌어요. 그리고 영국은 여기 30억 달러 받을 거 있고 81억 달러 받을 거 있죠. 그런데 미국에게는 47억 달러 빚을 졌어요. 그러면 미국은 순수 채권자죠. 순채권. 40억 달러, 32억 달러, 47억 달러 합치면 119억 달러의 순채권을 가지게 됐다. 그러면 이 그림 하나로 왜 영국이 해가 지고 미국의 해가 떴나? 에? 왜 영국의 패권이 사라지고 미국의 패권이 나타났냐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그건 뭐예요? 영국으로는 사실 이제 받을 돈은 뭐예요? 111억 달러 아니에요. 30억 달러하고 81억 달러, 111억 달러 받을 게 있어요. 그리고 줄 돈은 47억 달러가 있어요. 그러면 받아서 주고 나면은 뭐 나름대로 그래도 한 뭐 60억 달러 정도 그 여유는 있다 이거지. 그러면 괜찮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 이 정치학 잘 못하는 분이 영국은 47억 달러는 미국에게서 꾼 돈이니까 꼭 갚아야 돼. 그런데 프랑스에 꾸어줬던 30억 달러, 여타 국가에 대해서는 80억 달러는 못 받아. 돈이 있어야 갚지. 그러니까 받을 돈은 줄 돈은 확실한데
미국은 워낙 강대국이기 때문에 안 주고는 못 빼게. 그런데 받을 돈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되는 거죠? 파산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파산. 여러분들도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내가 누구누구에게 받을 돈이 얼마가 있다. 이런 거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쓸 돈은 얼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대로 망하는 거야. 왜냐 그러면 전통적으로 받을 돈은 잘 안 들어와요. 이런 말 있잖아요. 줄 때는 앉아서 주는데 받을 때는 서서 받아야 된다고. 도리어 돈을 받는 쪽에서 굽신굽신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사실 뭐 여타국가나 프랑스가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구조예요. 그러니까 영국은 받을 것은 하나도 못 받는데 줄 것만 47억 달러가 생긴 거니까 망하는 거지. 이것이 이 그 도표가 보여주는 아주 명쾌한 그 세계 패권의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아주 굉장히 다양한 차원이 있는데 안보적 차원까지 다 합치는 게 자본의 공급, 상품 판매, 상품 대금, 이자 지불, 이렇게 또 그 냉전까지 해서 다양한 것이 있는데 이 그림이 여러분들 아마 처음 봤을 거예요. 처음 볼 수밖에 없죠. 왜냐면 내가 만든 거니까. 이 그림을 설명하는 이 그림이 왜 그 미국 패권 체제 전후 미국 패권 체제 설명하는데 중요한지를 한번 봅시다. 이걸 보려면은 이제 내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강의 자료 중에 국제정치 경제론으로 들어가시면 덕산마을의 우화라는 이제 파트가 있어요. 이게 전후 미국 패권 체제를 설명하는 우화입니다. 여기 당연히 다운을 받아와야 되겠죠. PPT 자료. 그래서 PPT 자료를 이제 열기를 해본다. 그리고 여기에 슬라이드 쇼를 처음부터 이제 보면 된다. 오, 좋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봅시다. 그 덕산마을이라는 게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상당히 복잡한데 이 복잡한 미국의 전후 패권 체제를 간단하게 설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었어요. 그 고민을 하던 차에 그 이제 여기 제가 지금 진주에 살잖아요. 이 지리산에 이제 등산을 갔는데 가다가 이게 덕산마을을 지났어요. 그 덕산마을이 이제 이게 지리산 상상 그 천왕봉이 있고 있는데 이게 덕천강이라는 강이 이렇게 Y자로 흐르고 있더라고. 그러다가 아하 이거다. 그리고 생각해서 이제 만들어낸 비유입니다. 자 지금부터 좀 빠른 속도로 설명을 해가겠습니다. 시간상 원래는 조금 더 이제 그 클래스에서 하면 느긋하게 질문도 해가면서 하는데 동영상 이게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너무 늦으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빠른 속도로 설명해 갈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덕산 마을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아무도 안 살고 있었다고 보자고. 그런데 거주자의 변화가 생기는 거지. 처음에 영씨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논도 좀 있고 여기는 논이 좀 있는 좋은데요. 논도 좀 있고 그러는데 좋은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독시들이 들어와 가지고 저 위에 밭도 많은 이제 그런 지역을 차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 안쪽에는 소씨들이라고 이제 주로 뭐 사냥을 해서 먹고 이제 이러는 아주 소위 미개한 미개한 말은 좀 지나쳤지만 종족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리고 덕천 강 건너에 미씨들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생겼는데 왜 미씨들이 생겼느냐?
너무 빨리 진행을 했네. 그 이제 영치나 독시들이 여기 사는데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떼먹고 도망가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은 강 건너로 도망을 갔다 이거지. 또는 무슨 뭐 마님하고 뭐 무슨 님하고 바람이 났다. 그러면 여기 살 수 없으니까는 도망을 가서 우리들은 미시라 부르자 이러고 자기들끼리 이제 이 성을 해서 마을을 하나 만들었다고 치자. 그런데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옹기종기 잘 살면 되는데 점차 갈등이 발생한다. 무슨 갈등이 발생을 하느냐? 인구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독시 쪽에서 인구가 이제 발생을 해. 독시 쪽에서 인구가 이제 점차 증대하는데, 여기 늦게 와놓으니까 이 좋은 땅은 다 영시들이 차지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주로 밭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살고 있는데, 인구는 증가해. 그 식량이 필요해. 그 영치들로한테서 맨날 사올라니까 맨날 빚을 지긴다. 이게. 그래서 불만이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영시 땅을 조금이라도 더 이제 뺐느냐 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데 그 갈등이 발생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강이 흐르고 있는 부분 이런데 이제 가끔씩 강이 이 넘쳐나가지고 이 경계가 흐려지면 경계를 새로 하는데 독시들 청년들이 와가지고 이제 원래 경계는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영시들은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아라 이거다 이렇게 이제 나올 거다 이거지. 그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게 이제 요런 지역 이게 불명령한 지역이 서로의 영향력과 패권을 가름하는 요런 데서는 잘 안 일어나요. 갈등이. 주로 이런 데서 주로 발생을 하지. 지금 여기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세계사를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요 지역을 지금 뭔 지역이라고 발칸 지역이라고 말하는구나 이렇게 다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여하튼 여기서 갈등이 시작을 해가지고 점차 갈등이 본격화돼 버린다. 이게. 그리고 독시하고 영시하고 서로 이제 아까 이제 전쟁에서 이야기를 했죠. 독시는 영시가 더 강화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영시는 독시가 점점 더 강화되는 걸 두려워하다가 커뮤니케이션이 차단이 좀 되다가 보면 되니까 독시 쪽에서 도저히 더 못 참겠다. 이렇게 지냈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한다. 공격을 해요. 그러면 전쟁이 여러분 났을 때 어떻게 돼요? 그냥 한 3, 4개월 만에 끝나면 별 피해가 없어요. 그런데 3, 4개월 만에 끝낼 줄 알고 전쟁을 했는데 이게 1년이 지나간다. 이게.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는 거지. 가장 대표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게. 생산이 안 돼. 특히 곡물류 생산이 안 돼. 밭에 가서 일해야 될 젊은 사람들을 전부 전쟁으로 끌고 가가지고 총력전을 벌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논밭이 이럴 거야. 주로 노인들과 여성들인데 여성들이 그러니까 막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받는 거지. 일도 해야 되지, 애기도 키워야 되지, 뭐 전쟁 물자도 만들어야 되지.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계속 전쟁 가서 그 젊은 청년들은 죽어 나자빠지지. 이건 정말 비극도 그런 비극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서 재밌는 것은 미시 태도예요. 미시는 처음에는 이 전쟁의 중립을 선언해요. 유명한 멀러 닥터린이라고 부르지. 우리는 어느 쪽도 관여를 하지 않겠다. 어느 쪽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건 사실 무슨 뜻이에요? 양쪽 다 전쟁 물자를 팔아먹겠다 이런 뜻이에요. 독시나 영시가 이제 1년이 지나고 그렇게 되면은
전쟁 물자가 모자라기 시작하면 미시로부터서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시로부터 팔아달라고 그러면 당연히 팔아야지. 영씨한테도 잘 팔지요. 그런데 독시도 우리에게도 팔아달라. 근데 미씨 중에는 독시집 출신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명분이 되지. 그래서 너희들도 팔아줄게. 그리고 판다 이게. 그 전쟁 물자 가지고 계속 더 싸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런데 팔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공짜로?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처음에 가장 쉽게 파는 건 뭐예요? 금. 금 우리 쌀 300톤 보낼 테니까 금 뭐 2톤 우리한테로 보내라. 그래서 영씨나 독시에 있는 금들이 상당수 미씨한테로 나와요. 그리고도 이제 전쟁이 안 끝나? 그러면은 영씨나 독시가 가지고 있었던 땅들을 좀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땅들을 이게 뭔지 알겠죠? 식민지들. 이게 이제 미씨한테다가 이제 팔기 시작하는 거지. 그런데 그래도 안 되니까는 이제 그 미씨가 영씨나 독시한테 특히 영씨한테로 이제 많이 돈을 빌려줘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돈을 너무 많이 빌려주면 그 돈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렵겠죠. 여러분, 돈은 분산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한테 돈을 너무 많이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종속당해.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지금 대한민국 보세요. 재벌들에게 돈을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재벌을 키워놨더니 이제 재벌이 아니면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재벌이 하자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미씨가 이제 미씨는 경제는 아주 대호황이지 좋지. 그런데 이 전쟁이 계속했다가는 이제 더 그 돈을 빌려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미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씨 편을 들어가지고 독시를 박살을 내는 거지. 응? 이것이 세계대 1차 대전의 맥락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계 1차 대전의 동맹관계를 보면은 이 동맹국 측, 즉 이 독시 측이 얼마나 부실했는가를 알 수 있죠. 영씨가 당시는 거의 대영 제국이 전 세계를 커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독시는 그야말로 그 독일 본토와 이 발칸반도에 이르는 지역만 간신히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미씨가 편들으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이게 아까 봤던 1차 대전 말 연합군 부채 관계 벌써 영씨는 미씨한테 빚을 47억 달러나 지는 상황이 됐고 자기가 빌려준 돈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제 세계대 2차 대전이 발생한 것은 이 전후 처리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미씨가 개입해가지고 독시를 박살을 냈어요. 그럼 이제 영씨 입장에서는 미치겠거든. 아니 이 독시 녀석들이 말이지. 괜히 우리를 침공해가지고 영씨만 못 살게 만들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영씨 측에서는 이게 단단히 이 맛을 보여줘야겠다 하고 이제 전후 배상금을 강력하게 때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 이제 전후 배상금을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독시도 지금 전쟁하느라고 탈탈 털어서 아무것도 없고 막 박살이 났는데 배상금을 낼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는 이제 날 잡아 먹으라. 우리 뭐 저기 돈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영씨 측에서 그럼 알겠다. 그리고는 안방으로 쳐들어가지고 안방에 떡 들어놓아가지고 돈 낼 때까지 우리 못 나가겠다. 그리고 꼬장을 이제 부리게 됐다. 이것이 이제 그
이제 알사스 로렌 화량 같은 이제 상황이 알사스 로렌 화량이 아니지 라인란트 진주 같은 상황이 이제 그 루르 지역 그거를 이제 영시 측 연합군 측에서 이제 전쟁 배상금 명목으로 이제 할양받는 점령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 독시 입장에서는 야 이건 해도 너무한다 이제 이런 입장이지. 그런데 그걸 막 꽁꽁 앓고 있는데 저기 중산리에 있는 저기 어디 저 뭐냐 대원사 계곡의 어떤 암자에서 그 무협 소설이나 있던 녀석이 하나가 있는데 그 이름이 히틀러야. 히시야. 히틀러. 그 이제 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뭐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거기 가서 이제 그 무슨 암자에서 그 이제 절밥이나 얻어먹고 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독시질 집에서 야, 그 왜 지금 어르신들이 이 모양이냐? 이따위 어르신들을 다 집어치워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독시집에 있는 젊은이들이 여기서 희망을 본 거야. 그 진짜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가능하고 말고. 그러고는 딱 정권을 장악하더니 영시 측에 배상 우리 못한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시 측은 그 사이에 이제 이건 국제 관례니까 당연히 따라오겠거니 했는데 아니 독시가 배상 못하겠다고 나서니까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다시 전쟁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다시 전쟁할 수가 있냔 말이야. 지금 아까 전쟁 앞에 전쟁한 거 지금 복구도 안 된 판에 이게 말 안 듣는다고 다시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시 측에서 이제 히틀러를 따돌리는 거야. 네 그러지 말고 어지간히 좀 해라. 우리도 양보할 테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소위 말하면 유화 정책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독시들 쪽에서 히틀러 인기가 그냥 짱인 거지. 히틀러를 따르니까 이 우리 지도자를 따르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가지고서는 완전히 정권을 장악을 하고 이제 이런저런 적극적인 경제 정책을 해가지고 점차 독시가 다시 경제 상황이 좋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지난번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한 그 독재 정권은 이 전쟁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론이 바로 이제 히틀러에 관한 히틀러 정권에 관한 설명인데 이 독재 정권을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인기는 좋은데 그 인기를 계속 유지하려면 뭔가 계속 밖에서 안에서 이 적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유태인들이라는 사람들을 이제 소수파를 공격을 했다가 그것도 시들해지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그 독시의 세력권을 이 덕산 마을 전체로 확대하려는 그러한 이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이제 레벤스라움 즉 삶의 영역이 필요한데 이 삶의 영역은 이 덕산 마을 전체다. 이렇게 이것은 사실은 같이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그 히틀러의 주장 따르면 영시는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사태가 더 어려워지는 사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 특히 미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미시가 경제가 막 대호황이고 막 했을 때 어땠어요? 여기 개입해가지고서는 이제
전쟁을 종속시키면서 엄청난 돈을 이제 엄청난 채권과 금들을 확보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느라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자동차 그러면 뭐 자동차 뭐 파는 대로 그냥 뭐 다 나갔다. 그리고 그 시장은 미국 시장이 핵심이 아니라 이 전쟁 특수였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전쟁이 끝났잖아요.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수요가 쓸 데가 없는 거지. 그 공급이 초과를 하기 시작했어. 그래 공급이 초과를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이 흑자 도산이 나타나는 그게 디프레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심했냐 그러면 은행가들이 그냥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전쟁 특수기에 그 기업들에게 은행들이 이제 돈을 막 빌려줘 가지고 생산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팔아먹을 데가 없죠. 그러니까는 은행 돈 못 갚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마음 약한 은행가들이 금융가들이 원래 마음이 약해요. 이 금융가 이제 그 도산해 가지고 자기의 모든 그 삶을 지탱했던 돈이 사라지니까 그냥 뭐 몇십 층 은행 건물에서 그냥 뛰어내린다 이거지. 이런 그 소위 대공황이라고 불리우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다. 물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설명이 전부 다 이렇게 설명하면 큰 오해예요. 단지 핵심만 내가 짚어서 지금 미국 그 헤게모니가 전개된 상황을 설명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미시가 망가지니까 미시가 지금 경제적으로 지탱해줬던 영시도 같이 망하고 또 지금까지 그 부흥의 물결에 그 휩싸였던 독시도 엄청난 타격을 받아서 뭐 실업자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다. 그럼 미시는 이것을 뉴딜이라는 정책을 이제 영웅적인 사람 루스벨트라는 영웅이 나타나서 뉴딜이라는 방식으로 이걸 극복해내는데 독시는 히틀러 치하에서 이것을 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들었다. 그래서 다시 전쟁이 일어났어요. 다시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지. 독시가 이제 영시를 공격하고 영시는 이걸 이제 반대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 역량이 안 돼. 그 1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그 사이에 미시는 다시 이제 독시와 영시에게 팔아먹어 가지고 다시 경제 부흥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이제 점점 더 불길이 커져 가지고 독시가 마침내 뭐 거의 다 이 덕산 마을을 장악할 정도로 돼버렸다 이게. 그러니까 미시로서는 이게 더 이상 둬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개입을 해야 되는데 이 개입을 해서 하려니까 이 독시가 너무 커졌다 이게. 그때 미시가 생각한 것이 소씨야. 이 저쪽에 그 중산리 쪽에 그 사냥꾼 마을이 있는데 소씨라는 사냥꾼 마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그 설득해 가지고 뒤를 치게 만들면 좀 빨리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니. 그래서 가서 얘기하니까 소씨들이 우리는 뭐 아무것도 없다. 뭐 우리가 괜히 독시 건드렸다가 우리까지 피부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물자는 대줄게. 그래서 독시한테로 막대한 물자를 보내요. 이건 이 법안을 랜드 리스 액트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은 지금 미시하고 소시의 그 전후의 갈등만 보니까 이것이 소시하고 미시가 처음부터 그렇게 사이가 나빴던 걸로 보는데 천만의 말씀. 이 영시한테 대주는 물자 다음으로 소시한테 많이 대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특히 예를 들면 블라디보스톡 항구 같은 건 그냥 발 디딜 틈이 없다는 거 아니야. 그 미씨가 공급하는 물자 때문에. 그러니까 소씨가 이제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또 이제 자국 자원이 또 원체 풍부하고 하니까, 그리고 인구가 많고 그러니까 점점 더 군대를 강화시켜서 독시를 뒤에서 들이치게 됐다 이게. 그래서 독시가 다시 패하게 됩니다. 이 세계대 2차 대전의 동맹관계는 아까하고는 좀 다르죠. 이제 1차 대전보다는 이 동맹국들이 훨씬 더 증가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렇게 그 동맹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제법 그 이 서로 경쟁이 될 만큼 상당한 그 전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이 발달하고 인구가 증가하고 전쟁이 더 이 강렬해짐에 따라서 사태도 훨씬 더 악화됐는데, 1차 대전은 4년 3개월 걸렸다면 2차 대전은 6년이 걸렸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은 이제 1300만 명이 죽거나 부상했는데 세계대 2차 대전은 5600만 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 이제 그 전후 처리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게 앞에서도 봤듯이 미씨는 이제 생각을 좀 달리하게 됐다. 왜 세계대 2차 대전이 다시 발생했어요? 전후 처리를 잘못해서 그랬다는 거지. 독시하고 영시를 계속 싸우게 둬가지고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향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처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중대한 그 이슈로 나타났다. 그래서 그 미씨가 전통적인 고립주의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이제 개입주의, 미국이 주도하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기본으로는 전후 보상의 극소화. 이렇게 저번에 보상 문제를 가지고 그 독시하고 영시가 다시 전쟁을 했으니까 그 문제를 최소화하겠다. 그 다음에 그 대신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전후 경제 부흥을 추진하겠다. 이게 두 개가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의 패권 체제를 그래서 확립을 하는데, 경제적으로는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고 정치적으로는 냉전이라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브레튼 우즈 체제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구성하는 거지. 먼저 그 미씨가 영씨와 독시에게, 특히 영씨에게 그 독시에게 그 저기 배상금 너무 요구하지 말아라.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그 달라 그러냐? 그러지 말고 우리가 자본을 공급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씨는 또 독시도 이 공격을 하는 나쁜 짓을 했지만 그래도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도 우리가 그 경제 부흥을 할 수 있도록 자본을 공급해 주마. 괜히 영씨를 다시 공격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거죠. 자본을 공급하는데, 자본을 공급을 해서 뭐를 하느냐? 상품을 생산하는 거야. 상품을 생산해 자기들 것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미씨한테 팔 것도 전 세계에 팔 걸 이제 그 만들어내면 된다 이거지. 상품을 판매하면 미씨는 이 상품 대금을 판 사람들에게 주고, 이걸 이자하고 원금하고 이제 특히 이자를 받는다 이거지. 그래서 자본을 공급을 했지만 이자를 다시 받는 방식으로 미씨는 계속 그 이전에 세계대 1차 대전에 했던 것처럼 막대한 이
채권만 가지고 있는 것을 피할 수가 있게 됐다. 그리고 이것을 그러면 미 씨가 자본을 공급하고 상품을 그 사주고 다시 상품 대금을 지불하고 다시 그걸 이자로 받고 하니까 그이 그 저기 국제 화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금은 이미 다 미시한테로 와 있어. 그냥 금을 쌓아놓을 데가 없어가지고서는 뭐 야적을 하는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일단 이제 더 금을 생산하면은 금이 이제 영시나 독시도 있겠지만 미시는 막대한 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금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달러를 국제 통화로 하겠다, 달러 본위제를 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니 달러 본위제로 할 수 있지요. 어떻게 하면 돼요? 금을 기준으로 하면 금 1온스당 35달러로 바꿔준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영시나 독시도 지금 뭐 빈털터리인 이상 미시가 이렇게 그 제안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것이 바로 브레튼 우주 체제. 그리고 자본 공급을 그 원활하게 위해서 몇 가지 조직을 만드는데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결제를 원활하게 위해서 IMF라는 걸 만들고 또 개발 자금을 하기 위해서 국제개발은행을 만들죠. 이게 IBR이 나중에 월드뱅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본을 공짜로 줬더니 문제가 많더라. 그럴 게 아니라 그냥 미시의 기업이 아예 진출을 해버리자. 그런데 국정만 서로 달리해서 국정만 서로 달리하는데 사실은 통제는 미시에 있는 미시가 가지고 있는 본사에서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다국적 기업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품이 왔다 갔다 즉 무역이 발생하는데 이 무역 발생하는 것을 어느 기구가 하느냐? 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는 걸 맺는 거다. 원래는 ITO 국제무역기구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국제무역기구를 만들려는데 미시 의회가 반대했어요. 왜? 이게 무역 상품 판매에 대해서 이렇게 통제를 하려면 주권의 일부를 양도를 해야 되거든. 그런데 미시가 뭐 그런 걸 양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못해 이래 버리니까 이게 참 곤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ITO를 만들기 위한 협정기구였던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ITO 대신으로 이제 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WTO로 발전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자 지불이라든지 각종 국제 통화에 관계된 거에 있어서도 그것을 그 정리하고 통합하고 또 원활하게 관장하는 조직이 필요해졌다. 그런 국제결제은행을 이제 만들게 됐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브레튼 우주 체제라는 것이 됐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미국의 자본 공급을 본다 그러면 이게 재미있는 도표가 있어요. 이건 내가 1983년에 이제 유학 가가지고 이 미국 패권 체제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한 가지 관심을 가졌던 게 미국이 한국에 얼마 지원을 했었느냐 하는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자료들은 전부 이 조각에 이쪽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조각들을 엮어가지고 어떤 자료는 꽤 많은 액수를 이야기하고 어떤 자료들은 별로 미국에서 원조가 많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들쑥날쑥 중구난방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마침 자료를 보니까 미국 상무부에서 이 전체 통계를 낸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통계청이죠. 이 통계청. 미국 상무부의 통계청에서 나온 US 그랜트 앤 에이드라는 것을 봤더니 비로소 그게
전체 그림이 나오더라 이거지. 밀리언 달러고 1945년부터 84년까지 이제 10년 단위로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이게 이제 이 통계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그 새로 만든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전 처음 보는 자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부심을 갖도록. 이것만 봐도 상당히 재밌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미국이 1945년부터 84년까지 몇 년간이에요? 40년간 원조를 준 1위는 어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생존할 수 있었느냐는 게 자명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이렇게 막대한 돈을 때려 부었어요. 그 2위가 뭐예요? 베트남이고, 그 다음에 하나 재밌는 게 3위가 뭐예요? 한국이었어요. 그러면 요 연도를 보면은 재밌는 것이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얼마 안 됐어요. 처음에는 얼마 안 됐는데 1966년 이후부터서 즉 말하자면 이 6.1 전쟁에서 승리하면서부터 막대한 지원이 갔어요. 그러면 미국이 단지 유태인들의 지원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원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면 처음에는 미국도 이스라엘이 생존하겠나 그냥 시원찮게 생각한 것 같은데 보니까 잘 견뎌내고 전쟁에서 이기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중동에 완전히 친미적인 국가를 하나 박아놓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한 이 모양새가. 베트남, 거기에 비하면 베트남은 뭐예요? 1970년, 이제 71년이죠. 그 베트남 전쟁 때까지 막대하게 쏟아 넣다가,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는 그냥 제로가 돼버린 거다. 그럼 이제 2위긴 하지만, 이건 1960년대 그러니까 1기, 2기, 3기, 4기, 5기로 나눈다면 3기부터서는 이제 4기부터서는 없는 거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3기부터서 이제 지원이 진행이 됐지. 미국이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돈을 투입한 나라가 어느 나라겠어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무려 150억 달러를 투입을 한 거예요. 이 시기에. 150억 달러, 이 시기 150억 달러 여러분들이 뭐 지금 달러로 생각하니까 우습게 보이지만 미국이 이 제1기 때 주로 여기서부터 시작했네. 마샬 플랜으로 유럽 전체에 쏟아부은 돈이 17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미국 유럽 전체에 170억 달러를 쏟아부으면서 한반도처럼 남한처럼 조그마한 데다가 150억 달러를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참 많이도 쏟아부었다. 이걸 1달러짜리로 바꿔가지고 대한민국 상공에다가 뿌리면 달러만 바꿔도 밟고도 지나가게 생겼다. 그렇게 농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한 배경에 있어서 미국의 지원이 막대한 지원이 있었다는 것은 이 도표로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냥 괜히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고 이 도표를 보면 역사적으로 미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데다가 쏟아붓는 걸 볼 수 있어요. 중동이 중요하다는 게 이스라엘, 인도 차이나가 중요하다니까 베트남, 이제 대한민국 이제 동북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집트가 중요하다고 보니까 이집트, 터키가 중요하니까 터키. 이게
터키가 5위 아니에요? 5위. 지속적으로 대한민국만큼이나 많이 쏟아부었어요. 또 인디아하고 일본, 미국하고는 별로 사이가 좋지는 않지만 이게 6위예요. 여기도 100억 달러 가까이 쏟아부었다 얘기지. 유럽은 제 1기에만 쏟아부었다 얘기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도표를 참조해서 앞으로 어디서 이야기할 때 뭐 엉뚱한 그 근거도 없는 이야기 하는 것을 좀 안 할 뿐만 아니라 그 근거도 없는 이야기 하는 사람들을 좀 설득을 하는 편이 좋아요. 이게 하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냉전 체제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이 냉전 체제는 어떻게 됐느냐? 지금 그 이미 설명을 했듯이 독시하고 영시에다가 미씨가 돈을 퍼부었어요. 돈을 퍼부었는데 돈을 퍼부으려면 퍼붓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전까지 특히 독시는 적대 국가 아니었어요? 전쟁에서는. 그런데 어떻게 독시에다가 돈을 퍼부을 수 있냐 이거지. 미시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략적 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였지. 이 전략적 이익은 왜 가지게 되느냐? 바로 적대 세력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런 게. 이 적대 세력의 발생은 이미 이제 설명이 됐지만 소씨를 처음에는 독시를 공격하기 위해서 막대하게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동원을 했어. 그런데 전쟁이 끝날 때 보니까 소씨 영향력이 너무 커진 거야. 그런데다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이상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거지. 미씨가 주장하는 바하고는 전혀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미씨로서는 전후 부흥과 독시와 영시 덕산 마을의 단결을 위해서 그 소씨를 적대화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판단을 했다. 그래서 안보 조약망을 만드는 거야. 독시와 영시, 미시 안보 조약망을 만드는 거지. 근데 여기 랜드리스 액트 보면 알죠? 그 사실은 그 1941년부터 45년 사이에 그 미국이 돈을 퍼부은 것이 1위가 그 이 영국과 그 영국 그 대영 제국의 여러 대영 제국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었어요. 그런데 소비에트 유니온 하나에다가 109억 달러를 쏟아놨어요. 그러니까 단일 국가에는 사실 제일 많이 쏟아부은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이제 이런 거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건 다 그 콜로니들 식민지까지 다 합친 거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러시아로 표현된 USSR이겠죠. 이 러시아를 마침 적대 국가로 상정하기가 좋은 게 이 국가가 그 전쟁 중에 이 유럽의 각 국가를 특히 동유럽을 거의 그 위성 국가화 해버리는 것을 발견을 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중국까지 포함이 됐다. 그러니 이것은 이렇게 이 적대국으로 삼기에 딱 알맞은 모양새를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정학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그 지정학에 있어서 뭐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지만 사실은 이 USSR 이제 그 소비에트 유니언을 그 핵심 국가로 삼고 이것을 포위하는 망을 구성을 하려는 것이 지정학의 원래 그 목적이에요. 이 지정학적 방식으로 해서 처음에
유럽에는 어, 나토를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만들어. 이게 이제 군사 조약기구지.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아랍에는 센토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이쪽 동남아에서는 시토라는 기구를 만들고, 저쪽에 뭡니까? 오스트레일리아 쪽에는 엔저스라는 기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한미 방위 조약, 일미 방위 조약 이렇게 하고, 또 이쪽에는 라틴 아메리카는 리오 조약이라는 걸 만든다. 그래서 이 소비에트 유니온을 포위하는 안보 조약망들을 구성을 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돈을 퍼부어야 된다. 특히 유럽을 부흥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안보 조약망으로 표현되는, 그러니까 냉전적 체제와 그 다음에 브레튼 우주 체제로 전후 경제 조약망, 전후 경제 지원망으로 표현되는 브레튼 우주 체제의 등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 이제 이것을 위해서는 미국 안에서는 대중 소비 단계라고 자신들을 불렀죠. 이제 우리는 완성된 사회다. 그래서 위대한 사회라고도 부르고.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소시를 완전히 배제하면은 저번에 독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면으로는 왕따를 시키지만 다른 일면으로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유엔이라는 기구를 만든다. 그래서 유엔이라는 기구에 이 소씨의 발언권을 확보해 줌으로써 상임이사국이라는 그 발언권을 확보해 줌으로써 이제 일정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틀을 갖췄다. 그래서 핫워가 아니라 콜드워, 그러니까 열전이 아니라 냉전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를 짠 것이었다. 이것이 미국의 전후 패권 체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간단하게 단순화시켜서 설명했습니다만, 이제 도대체 이 전후 미국의 패권 체제가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 하는 거에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이 덕산 마을의 우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림이 그려질 수 있죠. 그러니까 막연히 실제로 일어난 일을 나열만 하면은 이게 기억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우화로 만들어서 앞뒤 관계를 추적을 하다가 보면 대충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스토리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그 스토리를 주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한번 잘 진행해 보시도록. 그리고 지리산 갈 때는 주로 이제 저쪽 중산리 쪽으로 가면 덕산 마을을 지나게 되니까 덕산 마을 지나면서 이게 백 교수가 이게 지나면서 덕산 마을의 우화를 만들어냈다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더 의미심장한 그런 산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